그래서 오늘 7주차의 책 내용은 216페이지에서 오늘은 마지막까지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마지막까지 248페이지까지 한번 체크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읽어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책 읽어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책을 읽어주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책 읽어주기에 옳고 그른 방법은 없다. 그러니 책을 집어들고 아이와 함께 읽기 시작하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더 이상 어떤 부연 설명이 없다라는 어떤 거죠. 책을 읽어주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책 읽어주기에 옳고 그른 방법은 없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인이 엄마 오셨어요. 책은 반드시 만나야 되는 도구다. 어제 제가 5월 말에 그 검사를 했어요. 어떤 검사를 했냐면은 임상심리 검사를 8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제가 검사를 했는데 그게 지능 검사가 있었어요. 지능 검사가 있었는데 책을 한 20년 가까이 제가 20년 아니지 20년 가까이 읽고 전과 그 다음에 후가 있잖아요. 20년 전에 25년 전에 저와 그 지금의 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제가 그 검사를 하면서도 느꼈는데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라인은 이제 끝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결론은 그 검사를 하면서 제가 되게 어렵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제 이제 그 지능 검사에 대한 부분만 저한테 일단 간단하게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 연령에 그 비교했을 때 전국 상위 0.1% 안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검사가 잘못됐는 줄 알고 다시 그걸 했대요. 그랬더니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특별히 한 게 없는데 뭐지? 했더니 책 읽고 생각하고 글쓰기 한 거가 제 삶을 되게 촘촘하게 그러니까 재료를 많이 저장시켜 놓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지혜로운 엄마이고 싶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깊었거든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나의 어떤 무지로 인해서 이게 해석 안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의 마음이 되게 컸기 때문에 책도 읽었고 공부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토일까지 저는 이렇게 뭐 스터디라든지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그 매개체를 만들어 두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불편한 어떤 상황들 그리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나에게는 분명히 지혜가 생긴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조금 해석 안 되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 뭐가 됐든 내가 모르면 물어봐서라도 아니면 책을 통해서라도 이게 좀 해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는 더더욱더. 그래서 결국 그거에 가장 적합한 도구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 혹시 느껴보셨어요? 저는 무언가 좀 꽉 막혀있는 느낌이 들 때 막 미친 듯이 책을 막 읽어요. 이것저것 막 읽으면 뭐가 이렇게 길이 보인다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으로 책을 만나다 보니 책을 좋아하게 됐고 제가 막 처음부터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그걸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물론 우리 엄마들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할 때가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아이들도 살아가면서 학습적인 지식도 물론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도구는 무엇이다? 책이다. 그래서 책 읽어주기는 단어를 익히고 문법을 체득하는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법은 배우기보다는 체득하는 것이고, 문법을 올바로 사용하는 길은 감기에 걸리는 것과 같다죠. 노출되어 전염되는 것이다. 책 읽어주기의 혜택 중 하나는 아이들이 풍부한 언어를 듣고 나서 부모나 교사들과 그 단어들의 의미를 토론하는 것이다. 책 읽어주기는 아이들이 단어에 숙달하고 문법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이므로 읽기 공부의 기초가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어 공부하듯이 문법을 막 공부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다양한 문장 구성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글을 잘 쓰려면 읽고 또 읽어야 한다. 내가 요리를 잘하려면 내 냉장고에 신선한 재료와 그게 맞는 다양한 재료가 있어야지만 내가 요리를 잘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글을 쓰려면 이거는 어디에 쓰든지 다 해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비유를 하자면 학교에서 내 어떤 상황에 맞는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글쓰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가 됐든 리포트를 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글쓰기가 삶에 있어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과학적인 어떤 수학적인 어떤 사고가 뛰어난다 해도 기본적으로 이 글쓰기가 되어야지만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어휘력을 키우고 글을 잘 쓰게 되려면 읽고 또 읽어야 한다. 저는 200% 동감합니다. 사전을 찾아가며 철자와 단어를 익히는 것은 결코 최선이 아니죠. 교사가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거나 당신의 이웃들의 이름을 익힐 때 보고 또 보면서 얼굴과 이름을 연관시키게 되듯이 우리는 그처럼 철자와 단어의 의미를 익혀야 한다. 어휘와 논리 정연한 문장은 읽기를 통해 먼저 머리에 업로드하지 않으면 종이에 다운로드 할 수 없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책 읽기를 통해서 아이에게 뭔가 책의 내용을 계속 전달해 주라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이걸 통해서 어떤 상호작용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엄마의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이와 대화거리가 많아지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많은 듣기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상황들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자, 이게 있죠. 독서 영재들은 4가지의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책 페이지에는 몇 페이지냐 하면은 222페이지에서 223, 4까지인데요. 여기 보세요. 일찍부터 글을 술술 읽는 아이들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읽기, 말하기, 노래하기 등 글자를 익히는 활동에 참여했다. 그게 우리가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책 읽어주는 활동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부모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글자와 단어, 숫자를 가르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도서관을 찾았다. 도서관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물론 원하는 책을 가지고 오는 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서관에는 내가 또 생각하지도 않은 신간 코너라든지 새로운 도서들이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새로운 신선한 재료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집에 사놓은 책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나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구매를 해서 가지고 오는 책이지만 도서관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많은 책들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통 2주에 한 번씩 정도는 도서관에 가고 한 달에 도서관에서 대여하는 책들이 한 10권에서 12권 정도는 기본적으로 되는데, 거의 이제 제가 선택해서 요즘에는 볼 책들이 조금 쌓여 있어 가지고 신간 코너를 많이 보지는 못하는데, 왜냐면 이게 책에도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신간 코너를 보면 저 책을 빨리 보고 싶어요. 그러면 계획된 어떤 책 읽기가 제대로 안 돼서 조금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좀 여유가 있으면 신간 코너에서 책을 한 2-3권 정도는 기본적으로 빌려오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어떤
거를 빨리빨리 접할 수가 있어요. 빨리빨리 접한다는 게 제가 신문을 읽어도 그 신간에서 주는 어떤 메시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문의 어떤 내용들도 빨리 이해가 되고,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뉴스거리들도 저게 저렇게 때문에 이렇구나 라는 게 이해가 빨리 되는 편이죠. 자, 세 번째, 집안의 인쇄물이 읽기 성적을 높일 수 있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부모도 여기에 포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책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잡지 아니면 다양한 신문 아니면 뭐가 됐든 읽을 거리들이 많은 환경이 좋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6번째 책으로 읽을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김용섭 소장님은요, 트렌드를 분석하는 분이신데요.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이런 잡지, 트렌드 잡지를 항상 구독해서 보셨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그런 어떤 잡지를 보고 신문을 보는 게 굉장히 익숙한 아이였죠. 그러다 보니 이 트렌드가 읽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것이 뭐가 됐다? 본인의 직업으로 연결됐다. 누구의 영향으로? 부모의 영향으로. 만약에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집의 환경이었다면 과연 이분이 지금 현재 직업인 트렌드 이 분석을 하는 이 소장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뾰족하게 우리 아이는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예, 세상이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이 되게 많이, 우리 집의 환경이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 그렇다고 막 이렇게 세팅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새로운 어떤 세상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 있게 뭐 잡지를 본다든지 아니면 신문을 본다든지, 저는 가장 싸고 저렴한데 다양한 경험을 해줄 수 있는 도구가 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랑 이렇게 수업하면서 학부모 중에서도 지금 신문을 구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 중에서도 제가 분명히 유치원에서 신문을 구독하지만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도 아이를 키우니까 신문을 구독하고 싶다고. 왜? 그냥 세상에 좀 이렇게 막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나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인식이 같이 밸런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네 번째, 가족들이 아이의 꼬리를 무는 질문에 답하고 읽고 쓰는 아이의 노력을 칭찬하며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자주 가고 책을 구매하며 아이가 구술하는 이야기를 받아쓰고 집안의 눈에 띄는 곳에 아이가 쓴 글을 전시함으로써 아이의 읽기와 글쓰기에 흥미를 갖도록 자극했다라고 했죠. 이게 보면 이런 거죠.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는지 안 가져주는지, 그리고 아이의 입장에서 보는 어떤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부모는 뭘 도와줘야 되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초등 신문놀이에서 어떤 수업을 했냐면은, 먼저 아이가 신문에서 제일 만나고 싶은 제일 큰 글자를 한번 잘라서 그 스케치북 제일 가운데에 붙여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글자에는 자음도 있고 모음도 있는데 자음 친구를 동그라미를 하고, 자, 비읍이라는 자음이 확장할 수 있는 글자는 뭐가 있을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리얼 그리고 이형. 자, 제가 막 비읍에 있는 글자를 이 아이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가지고 또 아이가 뭘 하느냐면은 말로써 계속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손에 풀이 많이 묻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찍찍하고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비읍이라는 글자를 신문에서 찾아보자 했더니 이거 안 찾으면 가위로 안 자르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로 안 자른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붙이는 게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제가 캐치했잖아요. 그러면 괜찮아, 너가 생각나는 글자를 선생님에게 이야기해줘도 돼 했더니 아이가 신나서 자기가 생각나는 글자를 이야기해줬는데, 자, 여기에서 끝나면 그냥 재미없는 에피소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럴 때 다시 저는 질문을 했죠. 이 아이가 왜 지금 신문에서 글자를 찾지 않고 다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글자를 적게 되었는지 다시 거꾸로 시간을 돌아가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는 신문에서 글자를 찾았는데
오늘은 왜 신문에서 글자를 찾지 않는 일이 생겼을까? 아이가 금방 했던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할 것 같지만 아이들은 거기까지 이게 순서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내가 신문을 잘라서 손에 풀 묻은 게 싫어서 이걸 이렇게 했지라고 대답을 듣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무엇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냐면은 시간을 거슬려서 잠깐 앞에 있는 시간으로 돌아갔을 때 아이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연결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했고, 또 아이는 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벌어지냐 하면은 학습을 했을 때 내가 그냥 이거는 오늘 이거 다 외워야 돼 개념이 아니라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이거는 왜 하려고 했는데 하고 나니 이런 결과가 있었고 나중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걸 몰랐었는데 이렇게 알게 되었네 라고 전체적으로 내가 했던 이 행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이가 경험하게 돼요. 왜? 질문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책 읽기 여기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집안에 눈에 띄는 곳에 아이가 쓴 글을 전시함으로써, 그래서 그냥 그걸 전시하는데 이제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왜 전시를 하겠어요? 그거를 통해서 아이와 뭘 한다? 대화거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붙여보자. 아이의 행동을 유도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붙였다는 건 뭐예요? 가족들이 너가 한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 2번 되겠죠. 그리고 3번째, 그걸 통해서 아이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리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저기에다가 오늘 읽었던 그림책을 뭐라 할까요? 아기 내지 삼형제라는 어떤 걸 하나 붙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기 돼지 삼형제의 캐릭터에 대해서 엄마가 한번 이야기할 수 있게 그냥 툭 던져주는 거예요. 삼형제, 그러면 삼형제라는 게 3명의 남자 형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형은 너는 어떻게 생각했어? 둘째 형은 어떻게 생각했어? 뭔가 이렇게가 있으면 아이와 계속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독서 형제들은 4가지 공통점이 아주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거 아니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아이들과 뭘 매개체로, 그림책을 매개체로 도서관도 가고 또 뭐 한다? 말하기도 하고 같이 읽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또 부처도 보고 그 밖의 일생물을 통해서 또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매일 우리 작은 아이와 하고 있는 것도 뭐냐면은 그거죠. 아이가 공부하고 오면 항상 자기 했던 거를 저한테 보여줘요. 보여주고 저가 질문을 하죠. 오늘 공부한 거를 아이가 형광펜을 이렇게 꺼 놓으면 저보고 질문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한테 이제 설명을 열심히 해주는 거죠.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제 같은 경우 연역법, 귀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연역적 방법이 있고 귀납적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너는 주장할 때 어떤 방법을 하는 게 더 논리적일 것 같아?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연역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귀납적 주장이 될 수도 있겠네 라고 이제 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풀어나갔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 대통령 이야기도 하고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계속 하면서 거리를 찾는 거죠. 그리고 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학교 과제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했던 과제를 어떻게 한다? 저에게 다시 한번 읽어주기도 해요. 그러면 60대 나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과제를 이번에 했다 하더라고요. 이랬을 때 너의 60대는 그런 어떤 너를 만나고 싶구나. 그러면 엄마는 이런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면서 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서로 아이와 엄마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뭐다? 그림책이 될 수 있다. 개방형 질문은 초기 읽기 능력을 키워준다. 우리가 아이는 질문으로 자란다 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거죠. 한 번 더 정리해보는 마음으로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무슨 이야기 같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런 거는 아이의 예측력을 한번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막 이걸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질문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끝났는데 이 책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겠죠. 방금 만약에 책의 어떤 장면이 딱 끝났어. 그러면 방금 무슨 일이 있었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아이가 이해를 했나 안 했나를 엄마가 한 번 더 리바이벌 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질문을 던져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 조금 더 아이가 이제 7세 아니면 초등학생, 고학년 뭐 이렇게 되면 왜 그랬을까? 왜? 라는 어떤 걸 붙여서 또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게 비판적 사고력을 기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연관성, 나의 어떤 일상과 연계해서 이걸 보니 우리가 그때 이거 했던 때가 생각나지 않아? 이런 거죠. 그래서 아이가 5.18에 대한 거를 저희 그 작은 아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던데 지금 미얀마 사태와 5.18 이거가 비슷한 맥락을 가져 있다라고 이제 연결 지으면서 아이랑 이야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연관성,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야 라고 외우듯이가 아니라 이게 지금 사회에서 지금 동남아에서는 민주화를 민주화를 찾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가 예전에 민주투쟁 했듯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빗대어서 아이에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그게 연관성에 대한 영역이죠. 자, 이 일이 너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만약에 뭐 그런 거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 있잖아요. 금도끼, 은도끼. 그러면 너는 만약에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 뭐 아유 그냥 한번 재밌게 우리 전래동화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한번 하면 좋겠고 아이는 질문으로 잘한다 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림책을 읽을 때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금 정리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아이의 머리와 마음을 깨우친다 그랬고요. 모든 아이가 소설을 읽고 책에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소설책을 잘 안 봐요. 한 권인가 두 권인가 제가 읽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뭐죠? 그냥 저는 실용서적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이게 지금 당장 내가 알고 싶은 거, 현상들,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소설을 잘 못 보는데 차라리 소설을 대신해서 저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소설을 조금 대체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해야 돼 라고 이런 관점으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림책은 이런 도구로서 이런 역할을 해준다의 개념으로 그림책을 만나면 어떨까?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보면 해야 할 일은 239페이지 책 읽어주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 해야 할 일입니다. 가능한 어려서부터 읽어주라 그랬고요. 특히 영유아에게는 반복된 구절이 들어있는 라임 있는 책을 읽어주는 게 좋대요. 그리고 한쪽에 몇 문장 정도 있는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점점 글이 더 많고 그림이 더 적은 책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섹션이 구분되어 있는 것들은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하면 좋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질문으로 되어 있는 책보다 지금 이 시기에는 이런 그림책이 좋다. 그리고 읽어줄 책을 고를 때는 글의 길이와 주제를 다양하게 선택. 그러니까 뭐 전래동화, 과학동화 이런 것만 아니라 그냥 아이에게 낯선 경험들을 시켜주는 거죠. 뭘 가지고? 책을 통해서. 그리고 아이의 지적 수준보다 높은 책을 택해 정신적 자극을 주자 이랬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뭐 여기까지 보다는 그냥 다양한 책을 만나게 해주는 경험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이의 상상력과 집중력이 향상하기 전까지 서술이 너무 긴 구절이 포함된 책은 피하자.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림책이 없는 글밥이 적은 그림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림의 색깔은 너무 짙은 색깔, 그리고 그림에 테두리가 있고 이런 거가 아니라 약간 파스텔 톤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연결되는 거를 보는 게 훨씬 더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241페이지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 읽어주기를 준비할 때 보면 아이에게 읽어주기 전에 미리 책을 읽어보자. 미리 책을 살펴봄으로써 줄이거나 생략할 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기 전에 대충 이 책이 무슨 내용일까 엄마가 먼저 한번 읽어보는 게 좋다라는 이런 말이 아닐까요? 자, 그리고 242페이지 보면 아이가 읽어주기 전에 잠시 아이가 자리 잡고 마음을 가라앉도록 해주자. 그냥 무조건 지금은 똑바로 앉아봐, 지금 책 읽는 시간이야가 아니라 그 도입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저희도 유치원에서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뭔가 주제에 접근하기까지는 굉장히 한 5분 10분 정도 도입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관심이 끌 때까지 조금 그런 시간을 갖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유난히 활동적인 아이는 가만히 앉아서 듣기 어려워요. 특히 남자친구들은. 그랬는데 그런 아이에게는 종이와 크레용, 연필 등을 주어 듣는 동안 손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좋다 그랬는데요. 뭔가 액션을 같이 취하거나 아니면 뭔가 끄적거리는 걸 이렇게 주면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하는 거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248페이지 마지막 구절이 되게 인상 깊은데요. 책을 협박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대요. 방 안 치우면 오늘 밤 이야기는 없을 줄 알아? 어떤 아이나 학급도 책 읽어주기를 얻어낼 특혜나 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뭔가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책을 원래 좋아했던 아이들도 이런 어떤 걸 걸면 어떻겠어요? 책이 싫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책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었다?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때요? 내가 하루 15분 책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결국 우리 아이들도 책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의 갈림길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욕심내지 말고 정말 5분이라도 책을 보는 엄마와 몰아서 원하는 선생님이 5분, 5, 7, 35, 일주일이면 35분, 그냥 하루에 몰아서 35분 책을 읽는 엄마보다 훨씬 더 아이에게 줄 거리가 많은 엄마가 될 거라고요. 책을 읽는 엄마보다. 제가 이제 6번째 책은 준비되는 대로 안내할 거고요. 우리 30분, 하루 15분 책 읽기 30일차 한 번이라도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다음 읽을 책 선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7주차 동안 매주 어떻게 보면 제가 월요일, 월화, 수, 목 이렇게 수업했을 때는 참여도가 더 훨씬 편했을 거예요. 어차피 그냥 당연 수업하는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는 참 챙기기가 힘든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꼬박꼬박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6번째 책 시간은 엄마를 위함이기도 하고 또 아이를 위함이기도 한 그런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계획되는 대로 또 공지를 올릴 거고요. 자, 2번째 마무리 신문 이야기 하겠습니다. 신문 속에서 만나는 세상의 말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전달보다 요즘에 이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다 정도만 한번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아트테크, 아트딜러 혹시 한번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우리 투자 많이 하잖아요. 주식, 뭐 부동산 완전 핫한데 젊은이나
아니면 모든 대한민국 5명 중에 1명은 투자를 한대요. 근데 아트테크, 아트딜러는 요즘에 2030 세대 친구들이 많이 하는 장르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피카소 그림 하나를 어떻게 한다? 매우 조각 내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피카소 그림의 한 갤러리에 들어가서 5만원에 피카소 이 그림을 한 조각, 정말 정 같은 조각을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그림을 어디 대여하거나 아니면 매매하거나 하면 그에 따른 수익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아트테크, 아트딜러. 그래서 여기에는 뭐 블록체인의 어떤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혹시 신문에서 아트테크, 아트딜러 하면 어떤 예술 작품, 미술 작품을 가지고 투자의 어떤 개념으로 이거 접근하는 거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겠고, 딜러라는 거는 뭐예요? 그거를 매개해 줄 수 있는 중개인인 거죠. 그래서 그런 딜러도 있다. 새로운 직업이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에이징 테크 산업, 에이징 K 에이징 테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AI 하면서 로봇 기반 산업이 되게 활발하게 된다 했는데, 이제는 시니어, 그러니까 그 노인기에 접어든 분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이 산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혼자 집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 로봇이 말벗이 되어 주기도 하고, 오늘 날씨는 어때? 오늘 나는 이런 마음이야. 뭐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로봇과 같이 대화를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챙겨주는 서비스, 간식을 챙겨주는 서비스, 뭐가 됐든 지금 바이오, 그 다음에 의료 이런 쪽이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이 테크 산업, AI 기반 테크 산업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요양보호사가 그 혼자 계시는 분들을 케어하거나 아니면 도와주는데, 이제는 이게 요양보호사가 할 역할이 아니라 누가? AI 기반 로봇이 이 역할들을 다 많이 도와줄 것이다. 그 산업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게 에이징 테크 산업, K 에이징 테크. 이렇게 강민이 엄마 오셨어요. 지금 신문 이야기 말말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잡너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거 하나의 직업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안에 대한 어떤 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N이라는 게 미지수 N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잡이 되든 쓰리잡이 되든 나의 어떤 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기반을 가지고 많은 잡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9시에서 6시까지 출근해서 오전, 오후 이렇게, 아니면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새로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엔잡너의 개념이죠. 이분은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게 참여하려면 일정 금액을 제가 지불하고 어떻게 사람을 만나는 거죠. 만나서 서로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읽은 책을 내용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면서 인사이트를 얻는 이런 다양한 직업들이 어디에 온라인 기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엄마들도 앞으로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내가 집에서 소소하게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매우 많아집니다. 굳이 어디 취업하지 않더라도 지금 많은 젊은 엄마들이 아이 키우면서도 온라인 기반으로 그렇게 지금 돈벌이 아니면 나의 어떤 직업을 갖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저도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엔터 신상, 이게 뭘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내가 입지 않은 옷 중고 매장에 판다 이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핸드폰이 이게 제가 지금 사용하지 않은 공기계예요. 저는 이건 녹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미디어를 볼 때 많이 사용하긴 한데, 이게 저에게는 중고폰이지만 새로운 사람에게 이 중고폰이 갔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이 기계가
이 핸드폰이 처음인 거잖아. 그래서 이런 어떤 중고 상품을 만나는 것을 뭐라고 하면 N차 신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중고 제품 이런 개념보다 N차 신상 이런 말이 조금 새로운 느낌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다. 그래서 뭐 신문이나 아니면 기사나 이런 걸 볼 때 아트테크, 아트딜러 그런 개념이지. 에이징 테크 산업, K 에이징 테크. 그렇구나. N 잡는 투잡, 쓰리잡. 여기 N이라는 것은 내가 그 앞에 숫자만 넣으면 되는 거구나. N차 신상 마찬가지. 예전에는 내가 중고 뭐 제품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나에게 오면 뭐가 됐든 나에게 오면 내가 처음 만나는 거는 다 뭐다? 신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근마켓이 유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에게는 필요 없지만 그걸 만난 사람에게는 그것은 꼭 필요한 거고 그게 또 신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말들 이제 계속 많이 신생어가 생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립됩니다. 그래서 고립되지 않게 계속 공부하면서 아이들의 밸런스에 맞춰서 나도 뭐 한다? 성장한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6번째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른 시간에 그 다음 일정 정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